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는 한 달 보류됐지만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는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중국도 미국 에너지와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로 카운터펀치를 날렸습니다. 관세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세계에 대한 보편적 관세 위협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세계 경제를 불안정한 쪽으로 끌고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시행 발표와 보류로 양보를 받기 위해 극단적인 위협을 던지는 혼란의 대리인이라는 세계적인 평판을 확인했습니다.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이어질 무역 전쟁에서 서로의 신호를 잘못 읽어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을 연방정부가 사기 위한 목적으로 재무부의 국가주권부기금 이런 부서를 설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산 적자인 정부가 틱톡을 사기 위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불분명합니다. 국무장관은 케네디 대통령 때 만들어진 USAID 국장 대행을 겸하게 됐고 재무장관은 소비자 재정보호국장을 겸임하면서 지출을 동결합니다. 자금 동결은 행정부가 아닌 의회의 권한이지만 지금 행정부의 일 처리는 무법천지 일사천리 진행 중이고 운정석에는 선출된 공직자가 아닌 일론 머스크가 앉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 부서 도지로부터 사임하면 9월까지 모든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는 편지를 받고 고민 중인 한인분들께서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법적으로 일론 머스크 부서가 그런 일을 담당할 권한이 없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법에 따르면 최대 보상액이 25,000달러입니다. 연방교육부 해체 준비도 시작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공무원 해고와 부처 해체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효율처, 이 도지 직원은 소수인데 거의 일론 머스크 회사에서 투입됐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몇 년 안 되는 사람, 심지어 19살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입법, 행정, 사법부에 이어 미국의 제4부를 이끌고 있는데 그 제4부가 그림자 정부라는 우려가 커집니다. 벤자민 네타냐후가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외국 지도자로 오늘 백악관을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를 하는 대가로 희토류를 요구합니다. 독일 총리는 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반응합니다. 왜 그렇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의회 연방 상원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져서 미국 케이블 방송은 탑뉴스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인준되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였었던 여러 가지 음모론도 있고 특히 이제 백신 접종이 자폐증을 일으킨다 하는 이 같은 것으로 본인은 돈을 많이 벌었고 본인의 자녀들은 백신 접종을 시켰다는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에 대해서 일단 상원 인준 투표를 하려면은 소위원회에서 이걸 승인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 소위원회는 반대할 것 같았던 의원이 찬성을 함으로써 통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아주 중요한 앞으로 4년이 다가 될지 중간에 그만둘지는 모르지만 지금 장관들이 반 정도도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그 가운데서 특히 어제 에너지부 장관으로는 LA 산불과도 연관돼 있는 기후변화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기후변화 운동가를 굉장히 몰아치는 사람이 이제 연방환경부 장관으로 확인이 된 이런 중요한 뉴스들이 많지만 뒤로 조금 미루고요. 우선 오늘의 미국은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맨 앞에 섹션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너무 그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물론 행정부가 항상 바뀌면 전에 했던 행정부의 여러 가지를 다 지우려고 하고 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농후한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너무 급격한 변화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정신없이 이렇게 따라오다 보니까 2주일이 됐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해외 특히 관세에 대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것인데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뭐 관계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니까는요. 캐나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캐나다의 총리는 대통령에게 미국 대통령에게 약간 굽실하는 것 같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줘서 이제 겨우 한 달 피한 겁니다. 관세 부과를. 그렇지만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 않던데요. 뭐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미국을 향해서 야유를 한다던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캐나다의 스토어들에서 미국 상품들이 자발적으로 국민에 의해서 내려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 해외에 여행을 할 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 연관이 되는 거죠. 해서 맨 앞에는 관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라든가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해외에선 이걸 어떻게 지금까지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금 이쯤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한 달 뒤에 또 해야지 되겠어? 또 해야지 되겠어? 한 번 양보받고 가기는 좀 아깝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다면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왜 이 관세를 무역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신호를 잘못 읽는 거죠. 상대방이 너무 강할 때 그 강한 사람의 위축이 돼서 이런 거 하고 미리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확 부딪혀 버리는데 이 무역 관세가 그렇게 갈 수도 있다. 무역 전쟁이, 관세 전쟁이 이제 앞에는 그 부분을 전해드리고 오늘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일론 머스크라는 선출된 사람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드는데 뭐 너무너무 많은 돈을 썼고 그리고는 지금 엄청 본인의 회사 트위터를 운영을 하듯이 트위터는 뭐 이 일론 머스크가 들어오고 나서 직원이 제일 많았을 때 한 6천 명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연방은 굉장합니다. 지금 연방 계약직 이런 거 다 빼고 공무원 자체만 하더라도 200만 명이 넘고 그 규모는 그 자산의 규모는 어마어마한데 이 모든 것을 지금 거의 일론 머스크가 마구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흔들어서 뭐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데 합법인가? 이 법을 따져야지 되죠. 거의가 다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미국의 행정부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런데 공화당 의원들이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불법이라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또 세 번째 섹션에서는 여러분들께 제 친구도 한 명이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던데 제가 무슨 그걸 의견을 얘기를 할 만한 그런 뭐 지식이 있겠습니까? 저는 뉴스로 판단을 하는 건데 한인 공무원들 가운데서도 지금 뭐 사임을 하면은 9월 달까지 모든 베네핏 다 주겠다. 봉급도 주겠다. 하는데 제 친구는 남편의 케이스인데 이걸 줄까 해서 제가 정부가 약속하는 건데 했더니 제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도 안 그랬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을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자료가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9시 35분경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맨 앞에 관세를 중심으로 한 내용부터 전해드리자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제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멕시코 그리고 그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캐나다와도 25% 관세를 일단 1개월은 보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뭐 예를 들어서 국경에 많은 병력을 배치를 한다던가 이런 거 약속했는데 그건 말이 거창해서 뭐 10,000명, 15,000명 이렇게 하는 거죠. 다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거고 캐나다는 하기는 하지만 너무 억울한 거죠. 펜타닐이 캐나다에서 미국 쪽으로 오는 게 1%밖에 안 되고 불법 체류자도 1%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 같은 정치인의 어쩔 수 없는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해를 하면서 대신 국민들이 미국을 미워해 줍니다. 미국을 미워하면서 미국에게 해를 주려는 전반적인 보이콧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에 대해서만 10% 관세를 지금까지 물고 있는 것에 플러스를 해서 이제 얹혀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트럼프 시대에 작게는 품목별로 7%에서 많게 25%까지 중국에서 오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중국도 똑같이 했어요. 중국은 더 많이 내요. 15% 천연가스와 석탄 미국에서 오는 것 그리고
뭐 원유라든가 농업 장비, 대형 자동차, 픽업 트럭에는 10% 관세, 미국 제품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중국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나 캐나다나 이 그 멕시코나 전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과 불확실성의 대명사인 트럼프 대통령과 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이렇게 카운터펀치를 날리기는 했지만 미국에 큰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 자동차가 들어간다면 미국보다는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뭐 유럽 자동차를 더 많이 수입을 하고요. 크기가 작은 자동차.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무슨 뭐 그 천연 가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에너지를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만 중국의 수출은 얼마 안 합니다. 중국이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작습니다. 뭐 5%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협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정도,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주진 않으면서 지금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는 중국의 그 마켓 그 규제국이 구글 다시 조사하겠다. 그리고 뭐 중국에서 구글 뭐 활발하게 활동할 수도 없지만 또 하나 캘빈 클라인, 미국 이 옷 만드는 회사요. 캘빈 클라인을 믿을 수 없는 기업의 목록에 추가를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세 번째 교역국이고 멕시코가 첫 번째, 캐나다가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끝났다. 어떤 분들은 두 가지 반응이죠. 역시 트럼프가 세. 트럼프가 한다고 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이렇게 해서 적당히 마무리가 되고 끝나는구나. 어떤 분들은 아니 시행한다고 하면서 시행하기 몇 시간 전에 이런 것을 발표할 정도로 미국이 이렇게 깡패 나라가 돼서야 되겠어? 앞으로도 그럼 계속 이 같은 미국이 이런 얘기를 할 때 누가 그걸 귀담아 듣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의견이 갈립니다. 의견은 의견으로 그냥 우리가 재미삼아 의견으로 논쟁의 화두로 삼으면 그뿐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뭐 대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모든 관세 혼란은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것이고 심지어 멕시코와 캐나다도 한 달 뒤에 다시 점검을 하겠다는 보류잖아요. 지금 시행 중지인데 이 관세가 그러면 혼란이 된다는 겁니다. 4년 내내. 또 이거 이제 또다시 이걸 또 가지고 나오고 또다시 가지고 나오고 멕시코와 캐나다도 일단 유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동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며칠 동안의 무역 전쟁 이런 위기는 그냥 확 뭐 한 달 연기로 하면서 상황을 진정시켰죠. 주식시장도 엄청났잖아요. 이렇게 연기시킨 데는 주식시장 영향이 크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골드만삭스는 오래가지 못한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25%씩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보다는 캐나다나 멕시코가 더 힘드니까 견디지 못해서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거야. 미국이 해달라는. 이렇게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미국 내에서는 주식시장이 엄청 폭락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서워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주식시장 폭락입니다. 전문가들, 기업, 경제 무슨 뭐 노벨상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말을 듣지는 않지만 주식시장이 레드 색깔로 변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쳐다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이런 그 관세 연기하는 것도 빨리 결정을 했다. 시행 연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골드만삭스 이런 지적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극단적으로 위협을 해서 양보를 얻어내는 혼돈의 에이전트다. 혼돈의 대리인이다. 뭐 이건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 때도 그렇고 또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 그게 훌륭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효율적으로 이번에도 썼어요. 그 평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는데 그건 서로 잘못 판단한 오산하고 그래서 결국은 세계 경제에 미국과 합쳐서 불확실성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는 너무나 위험한 게임이다. 이건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뭐 주가는 하락했었고 그게 이제 일단 보류되지 않았을 때 유가는 상승했었고 대부분의 통화는 달러 대비에 엄청나게 약해졌는데 어제 이게 조금 진정되면서 캐나다 달러도 미국 달러에 비해서 이제 다시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달러도 계속 강하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멕시코와 캐나다가 양보하면서 멕시코와 캐나다의 양보는 근데 원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멕시코가 바이든 때도 한 15,000명 병력을 이 국경에 배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두 나라가 양보하고 트럼프도 양보하고 하니까 갑자기 주식시장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어제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했는데 온탕까지는 가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월요일에 주식시장이 오픈하기 전에 주말에 발표된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폭락을 해버려서 어느 정도 멕시코와 캐나다와 보류다 하는 것에서 회복을 했지만 잃어버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완화된 것 자체로는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말 이게 관세에 대한 느낌이 무엇인 거야 하는 것도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진심이다. 관세를 협박용으로 쓰는 게 아니야. 관세에 정말 진심이야.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을 얘기를 하면서 관세맨 그렇게 하겠다는 관세로 모든 문제를 풀고 미국을 황금기로 이끌겠어 하는 게 진심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그래 설령 진심이라 할지라도 오래 갈 수가 없어.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시험대에 오르겠죠. 한 달 뒤. 2월 달은요. 31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테이블에서 완전히 제거한 게 아니라 그리고 설령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하면 테이블에서 완전히 네 앞으로 관세 안 하겠어요. 이렇게 제거했다 할지라도 누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 시간을 벌었죠. 멕시코와 캐나다 총리와 멕시코의 대통령 벌기는 벌었지만 그렇지만 이게 중국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유럽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관세 부과한다고 하고 대만에서 오는 반도체요. TSMC도 큰일이죠. 100% 뭐 관세 부과하겠다고 공약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이 보편적인 관세라는 게 10%가 될지 20%가 될지 이게 아주 더 큰 비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 미국의 제조업을 가지고 와서 르네상스를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난번 첫 번째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도 미국 제조업을 가지고 오지 못했고요. 오히려 이번에는 제조업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자료상으로 자료를 놓고 전문가들은 전망을 합니다.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장 비싼 제품이 뭐 집 다음엔 자동차죠. 자동차가 수십 년 동안 이 나라 멕시코 캐나다, 미국을 왔다 갔다 한 대 자동차 만들어지려면요. 뭐 부품이 한 7번이 왔다 갔다 해야지 된다고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지금 다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마다 관세를 부과하면 7번 다 관세를 부과해요.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경을 넘을 때마다 그럼 7번 넘는다 하면 그때마다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메커니즘도 없습니다. 결국은 다 불확실성이라는 얘기죠. 중국이나 멕시코나 캐나다나 유럽이나 한국, 대만 모든 나라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목적지와 최종적인 길이 어딘가 이 불확실한 것 이거는 어쩌면 주식시장은 대통령이 이 정도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때 반응하는 것을 약간 이제 면역성이 든다고 할까요? 그럴 수 있지만 기업은 다르죠. 직접 투자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동안 트럼프 시대에 이거 멕시코나 캐나다 쪽으로 해서 물건을 좀 싸게 만들어서 미국으로 파는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이런 그 어떤 투자라든가 아니면 뭐 생산에 있어서의 확대 이게 경제 확장이고 경제 성장인데 이걸 감히 하려고 하는 회사가 얼만큼이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한다던가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제는 이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성장의 가장 큰 장애입니다. 항상. 투자에도 마찬가지죠. 가장 큰 장애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성장, 이건 경제 분야, 메인스트리트에서 투자, 이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이제 불확실성이 큰 그 장애인데 트럼프 첫 번째 임기 동안의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있죠. 그 당시에는 물론 중국에만 초점이 맞춰졌지만 그래서 2018년도 한 해에만 미국의 투자 1%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미국 내부에서 투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어디 불안해서 미국에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 요즘은 막 법도 막 어기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동결해서 내 돈 안 주면 어떻게 해? 이런 그 걱정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훨씬 이번이 더 보편적인 관세에 대한 초점을 맞춘다면은 임기 1기보다도 큰 뭐 덩치가 크지 않겠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실행에 옮기던 옮기지 않던 4년 내내 그럴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이런 불안감을 일으키는데 그게 목표였다면 성공했습니다. 그 목표에 일단은 캐나다와 멕시코 그 대통령과 총리가 무릎을 꿇긴 했지만 계속 이 길을 간다면 이길 수 있겠는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겠는가? 일단 멕시코 국민들이 미국을 얼마나 미워할까요? 미워하겠죠? 당연히 캐나다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중국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적대감 같은 것은 더 강해질 것이고 계속 이 길을 간다면 4년 동안 이 길을 간다면 세계 경제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지금 행정부 모든 부처에서 주정부와 다 힘을 합치고 주정부를 도와주고 해서 미국이라는 큰 배가 이제 항해를 하는 거죠. 앞으로 4년의 항해 지금 시작이 어떻게 돼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마우스가 안 보여서 한참 헤맸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자, 지금 그 연방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일단 연방 교육부를 해체할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연방 교육부가요, 미국에서 이제 각 주마다 다 교육부가 있고 로컬마다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언제 만들어졌냐면 여러분들 상상보다는 조금 늦은 때였을 겁니다. 지미 카터 때 만들어졌습니다. 1979년도에. 그럼 연방교육부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학자금 같은 것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주정부라든가 로컬 정부에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방 정부니까 어떤 미국의 민권법 이런 것에 맞춰서 그 교육 시스템이 운영하는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밖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육부가 다른 부서에 대해서 조금 규모가 좀 작은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교육부를 없앤다고 하는데 교육부 없애는 건 사람들이 그다지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육부는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조사한 바를 보면은 61% 정도는 연방 교육부를 둬야지 된다. 뭐 여러 가지 뭐 특히 대학교 갈 때 학자금 관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교육부를 없애는 데는 61%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육부의 예산을 줄이고 하는 게 아니라 국내 이슈에 대해선 교육에 대한 이슈를 앞에 놓고 예산도 더 늘려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그러면 현 행정부, 새로운 행정부는 교육부를 없애고 싶어 하는가? 이 공화당이 굉장히 싫어하죠. 교육부에서 뭐 DEI 같은 거, 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그리고 뭐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그걸 뭐 보호하라고 한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일들은 다 아주 보수적인 띵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 2025와 거의 일치합니다.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헤리티지 재단도 프로젝트 2025에서 연방교육부 해체를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연방교육부가 없어지고 나서 주정부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자체가 교육부를 해체해야지 된다고 주장했었던 사람이 장관 후보자잖아요. 린다 맥마혼이. 근데 린다 맥마혼이 지난번에는 중소기업청장으로 있었고 본인이 교육위원도 했었어요. 뭐 커네디컷 주인가에서요. 그런데도 교육부를 없애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지난번에 중소기업청장 할 때도 교육부 지금 장관 지명자인데 이 교육부를 없애야지 된다고 하니까 아직 인준청문회도 시작되지 않는 건데 뭐
교육부 장관이 되면 교육부를 없애는 것에 일을 하겠죠. 이 사람이 지난번에도 중소기업청장의 인준 청문회에 나갈 때도 이력서도 막 가짜로 본인이 교육대학을 나왔다고 교육대학 안 나왔거든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거 없앤다는 거고 또 재무장관이요. 스캇 베센트가 소비자 금융보호국의 국장도 대행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바이든이 해놨던 그 국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재무장관이 이걸 겸직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를 그 조절을 한다. 특히 뭐가 마음에 안 들었냐면 바이든 시대에 은행에서 뭐 초과로 뭐 데비카드라든가 이런 거 인출했었을 때 돈 그 벌금 무는 것이 너무 많다. 어쩌다가 한번 모르고 그랬는데 크레딧 카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제한하고 규제하고 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해서 그 사람을 해고를 했고요. 해고를 하고 본인이 이제 대행까지 하고 또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그 DOGE라는 DOGE라는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처 부서 사람도 얼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기자들은 찾긴 찾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모든 중요한 자료를 다 봐라. 여러분이 내신 세금 기록까지 하고 그걸 다 이제 풀어줬습니다. 모든 기밀을 다 볼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지금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보호국도 마찬가지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직원들에게 해고될 수 있다. 환경보호국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1,000명 이상에게 해고될 수 있다는 통지를 이미 보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걸 말씀드리고 일론 머스크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USAID 약자로 그렇습니다. USAID 뭐 다른 나라를 쭉 도와주는 거예요. 이 미국 국제개발처 해외 원조기관이죠. 국무부 산하. 여기도 어제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는 동안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내가 일단 국장 대행을 겸직하겠다 했는데 1961년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원래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외국을 지원했는데 그때 이제 전쟁 끝나고 세월이 조금 흘렀지만 외국을 도와주는 것이 미국의 외교와 맞게 외국을 이렇게 도와줘서 미국 쪽으로 자꾸만 이제 친구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구소련이 무너질 때쯤이 되면은 미국 친구가 많아졌었죠. 처음에는 기술 뭐 이런 프로그램에 중점을 뒀다가 최근에는 뭐 세계 뭐 아프리카 같은데 뭐 건강 여기에 많이 포커스를 두죠. 10,000명 직원 430억 달러 예산이랍니다. 1년에. 그래서 130개국에 다 이제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국민들이 교육부와는 달리 이거 폐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폐지하거나 아주 줄이거나. 이거는 국민들이 조금 그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는데 외국을 왜 지원해 하는 것에 공감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문제는 이게 법에 따라서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미국이 친구를 많이 얻었죠. 막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뭐 국가 얼마에 얼만큼을 여기에 쓴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1%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또 잘 사니까 남을 뭐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그 일들이잖아요. 연방 예산의 1%도 미치지 못합니다. 2023년도에 한 400억 달러 넘는 돈을 관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 급진적인 미치광이들이 여기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론 머스크는 주말에 다 이건 뭐 갈아버리겠어. 뭐 없애버려야지 돼. 하고 실제로 이것도 완전히 없애거나 줄이는 과정에서 국무장관이 그 외국 원조 기구를 이제 그 본인이 국장 대행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왜 그렇게 화가 났냐면요. US 이 국제개발처, 미국 국제개발처 USAID가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 팀들이 막 그 기밀 같은 것을 다 보여달라고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기밀을 보여주려면 국가에서 기밀을 다 볼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게 확실하게 클리어가 돼야지. 그 사람들도 또 그게 룰일 것이고 그래야지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서 전부 지금 그 일론 머스크의 너치의 직원들이 여러 부처를 막 드나들어서 어떤 경우는 그 부처장과 뭐
논쟁도 하고 그 부처장이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다 하고 물러나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그러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깨부수고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뜻대로 다 새로 구성을 하겠다. 근데 문제는 법을 다 위반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보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론 머스크 직원들이 와서 기밀을 다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기밀을 볼 수 있는 자격자가 아닌데 어떻게 기밀을 보여주느냐 해서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들 출근하지 마라 하고 무슨 뭐 그런 통지 같은 것을 보내고 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하니까 일론 머스크도 아니 정부에 불복종을 한다. 이 외국 지원하는 이 부서 사람들 그 불복종이라는 게 바로 그 불복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범죄 집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구가 증거 없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범죄 집단이니까 죽어야지만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일론 머스크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틀어지기 전까지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내년 6월 말까지만 지금 이 닷지라는 것이 유지가 돼야지 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4년으로 딱 끝나게 돼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엄청 많은 일을 엄청 짧은 기간에 하고 싶어 합니다. 미국 정부를 트위터를 해체한 것처럼 해체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전부 뭐 파이낸셜 타임즈를 포함한 많은 미국과 해외 아주 좀 존중받는 매체를 중심으로 제가 종합을 해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 정부를 엄청나게 많은 돈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인원 200만 명이 넘는 그런 공무원이 있는 여기를 다 해체하려고 하는데 막상 그 해체하려고 하는 에이전트 더치, 일론 머스크의 그 부하들은 겨우 10대를 벗어났을 뿐이다. 고등학교 졸업한 지 몇 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요. X에 모든 것을 X에 얘기를 하잖아요. 2월 3일에 어제 자정이 조금 지나고 나서 아들 그 4살짜리 아들 요즘 엄청 데리고 다니잖아요. 취임식이고 어디고 막 어깨에 태우고 다니고 의사당에도 그런데 아들 막 달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 그 정부 외국 지원하는 이 기관이 죽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일론 머스크야말로 입법, 사법, 행정부에 이어서 제4부 그림자 정부로서 지금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주말 동안 내가 여기 나무를 이제 다 잘 자라게 가는 그런 나무 분쇄기에 내가 넣어버렸어. 대통령도 나를 지지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제 이 직원들이 온라인에 접속이 불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X에도 없애버렸어요. 그 부서를.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가장 극단적인 예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모든 부서에 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극단적이고 왜 트위터와 비교를 하냐면은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를 하고 직원 수를 5분의 1로 줄였잖아요. 5분의 1을 줄인 게 아니라 5분의 1로 원래 있던 그 직원들을 10,000명이면 2,000명으로 줄였는데 직원의 3분의 1에게는 퇴직하면은 뭐 어느 정도 주겠다 하고 받아들이라고 했고 이번에 연방 공무원들 내려받으신 겁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해고됐죠. 그리고 해고할 때 스탁 옵션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위 임원들을 뭐 손을 쓸 수 없도록 하면서 스탁 옵션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고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연방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제 친구 같은 사람이 9월까지 돈을 다 주겠다는 걸 믿어도 돼라고 의심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큰 일을 맡는 이 더치의 직원들이 일론 머스크의 여러 사기업이요. 뭐 테슬라에서도 왔고 스페이스X에서도 왔고 무슨 뭐 뉴로 이 링크 이런 데서도 왔고 하는 근데 주니어 직원 어떤 사람은 보면은 누군가가 6명의 신원을 딱 했는데 인턴으로 몇 개월 일했을 뿐인데 이런 사람들이 모든 비밀을 재무부의 나의 세금 기록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비밀 접근권을 가지고 이걸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기존에 그 선출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를 법적으로 하자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열심히 그 여러 군데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USAID를 폐쇄하는 이메일을 보낸 게일빈 클리거는 2017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이 6명 지금 신원이 드러난 사람 가운데 가장 어린 에드워드 코리스틴은 19살인데 이 에드워드 코리스틴이 연방정부 다 해체한다고 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가 지금까지 이 일한 것은 일론 머스크의 머리에 뭐 임플란트를 심는다는 뉴럴링크잖아요. 뉴럴링크에서 몇 달 동안 인턴을 한 게 전부랍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지금은 삭제했지만 링크드인 거기에 그 프로필에서 뭐 빅볼이란 본인 별명을 빅볼이라고 하셨대요. 뭐라고 해야 되나? 대담하다고 과감하다고 무모함까지를 포함해서 그래야지 되나요? 아무튼 그랬다는 건데 얼마나 많은 더치의 사람들이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거의 이제 지금 모든 정부의 자료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다 하는 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다치의 직원들이 딱 그 연방정부 사무실에 나타나서 서버 연결하고 뭐 코드도 검토하고 실행하고 나머지는 또 본인의 컴퓨터에 앉아서 막 인구 조사국 같은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모든 것을 또 중지하죠. 이 뭐 외국을 지원하는 그 USAID처럼 뭐 90일 동안 먼저 일단 돈을 주지 않겠어라고 얘기를 하고 한다던가 우리들이 다 컴퓨터 자료 좀 보고하겠어 하는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 이 그 인사 기록까지 전부 보면서 이게 트위터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트위터에서도 직원들을 해고하고 할 때 이 사람이 이제 뭐 일을 얼마큼 잘하고 뭐 이런 많은 정상적인 그 평가에 따라서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신임하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소수에 의해서 이메일 계정 같은 거 이런 기록을 조사해서 누구를 해고할지를 결정한 것처럼 그런데 연방 정부는요 연방 그 공무원에 대해서 어느 나라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로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참 일을 느리게 하잖아요. 보장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요. 그러면 트위터에서도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다른 회사에서도 뭐 좀 효용성이 없어 하고 누구를 해고한다 할지라면은 연방 정부는 훨씬 더 큰 철밥통 괴물인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사람 많았을 때 6천 명보다 200만 명 대 6천 명이면 얼마입니까? 그 돈의 규모로 따지면 얼만큼입니까? 이걸 소수의 신뢰받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되고 인턴 몇 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이 과연 해야지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나치의 사람들과 충돌하고 나서 은퇴한 재무부의 이제 데이비드 레브릭이라는 아주 고위 관리예요. 1월 31일에 이러느니 은퇴하겠다 하는 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합법적이 아니라는 거죠. USAID도 이게 돈 관리이기 때문에 연방 의회가 관리를 해야지 되는 건데 나치라는 데서 이렇게 나타나서 단순하게 폐쇄해라 이거 확 축소해라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나를 지원한다.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지만 대통령도 돈을 관리하는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의회의 권한을 다 무시할 정도로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일론 머스크를 지금까지는 스탑하지 못한다. 아무도 일론 머스크를 스탑하지 못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고 현재는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또 연방 공무원이신 분들 글쎄 미국에서 이런 일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조심은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잠시 뒤에 레터를 받은 연방 공무원들께 정보가 될 만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요 그 말씀 드려야죠.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지금 사임하면은 9월 달까지 모든 지금 받고 있는 것들 다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사임을 그렇게 해서 신청한 공무원이요. 약 2만 명이랍니다. 약 2만 명이면 전체 한 200만 명 연방 공무원 가운데 1% 정도 됐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과연 그걸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되고 백악관의 목표는 한 5%에서 10% 정도는 사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1%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원래 그 연방 공무원들이 뭐 좀
이직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한 6% 정도 되니까 지금 1%는 지금 1월 달이고 그 6%에 속한 것인가 아닌가는 모르지만 백악관의 목표보다는 훨씬 작은 겁니다. 연방 예산에서 백악관과 일론 머스크가 뭐 거의 반인 1조 달러 정도를 줄이고 싶어 하고 그러려면 사람 인건비부터 줄여야지 되는 그런 시도인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메릴랜드 대학교의 공공정책대학원의 도널드 캐틀 교수 그리고 또 미네소타 대학교 그 법학대학원의 닉 베드나 교수 이 두 분들이 뭐 아주 길게 말한 걸 짧게 요약을 해서 전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같은 것 전부 이렇게 보내놓고 트위터처럼 뭐 사임하세요. 그때 9월까지는 분명히 우리가 그 보장해 드립니다. 전례 없는 일이라고 도널드 캐틀 메릴랜드 대학교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례 없는 일이라는 게 그 척도를 1에서부터 100까지 가장 전례 없는 거가 강하다 하는 게 100으로 놓으면 일론 머스크의 이 같은 그 행동은 145다. 이거 재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완전히 차트를 벗어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이 연방에 대한 그런 것은 리처드 닉슨이 좀 많이 위반을 했다 하는 그렇게 내가 법 위야하고 통치한 면이 있죠. 해서 또 다른 법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74년도에 그런 대통령이지만 닉슨이 시도한 어느 것보다도 더 나간다. 그러면 200만 명이 넘는 연방 그 직원들이 그 이메일을 받았을 때 그렇게 써 있었다면서요. Fork in the road. 이거는 글쎄요. 갈림길에서 여러분 잘 선택하시면 이런 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말 선택의 기로인 건데 이게 바로 트위터 직원에게 보냈을 때 똑같은 제목이랍니다. 그걸 쓴 사람이 바로 거기 일론 머스크 아래에서 일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도 보냈는가. 워싱턴 DC에서 비행기 사고가 발생을 해서 육군 훈련 헬기와 민간 여객기가 충돌을 해서 한인도 4명이 숨졌잖아요. 그 비행기 사고가 발생한 원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군에서 실수한 것도 있고 등등이 있지만 지금 또 중요한 것은 관제탑에 사람이 30명 있어야지 되는데 11명 정도밖에 없다. 이건 정말 너무하다. 일주일에 6일 하루에 10시간씩 일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이 항공 관제사들에게도 이런 그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부족하다 한다고 하는데도. 근데 이게요.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교수들이 얘기하는 걸 종합해 보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다는 거죠. 의회가 승인을 해야지 되는데 의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물론 공화당이 또 다 표를 몰아주면 어떨지 모르지만 이런 불법적으로 의회의 권한인 돈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법을 무시하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팀을 잡고 하는데 이걸 의회가 승인해 줄까? 그리고 또 설령 이 미네소타 대학교의 법학대학원의 딕 베드나 교수가 연방 직원들 그 퇴직 법이 따로 있는데 그 퇴직 현재의 법에 따라야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없으니까. 그럼 현재의 법에 따르면 그 퇴직할 때 이런 식으로 퇴직을 할 때 자발적인 그 사임을 할 때 최대 그 지불할 수 있는 그 금액이 25,000달러랍니다. 그럼 한 달에 얼마를 받는 연방 공무원 가운데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이참에 사임할까 하는 사람들 한 달에 얼마를 받으시겠어요? 그리고 거기 건강보험 나중에 이건 어떻게 해야지 되지 등등 하면은 25,000달러로 제한한다는 사실 다 이게 시행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 그래서 2월 6일 목요일이 이거 신청 마감일이잖아요. 매우 이거 신청했다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이 교수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순진하게 연방정부가 약속한 걸 안 주겠어? 저는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 교수는 be left high and dry 정말로 너무너무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관계부처와 잘 협의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께는 미국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엄청나게 빨리 변화된다. 뭐 그렇잖아요. 막 물이 빠져나가고 한 조수 이런 것처럼 뭐 거기서 사실은 be left high and dry가 거기서 나온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을 연방 정부가 사기 위한 목적으로 재무부 소속 미국 주권 wealth 그 부 거기 하나가 붙습니다. 미국 주권
펀드라는 부서를 만들라고 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근데 이런 펀드는요, 예산이 흑자일 때 만드는 겁니다. 지금 한 90개국이 이 같은 펀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흑자일 때 하버드 대학 같은 데서 인다우먼트가 많아요. 많을 때 이 돈을 또 투자해서 또 돈 벌어서 다음에 또 쓰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연방정부 지금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어디서 돈을 마련하려고 하는가? 이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틱톡을 연방정부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게 사람들의 지금 생각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오일 팔아서 돈 많으니까 많고, 노르웨이 같은 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차이나 인베스트먼트도 있잖아요. 그 1조 한 3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미국은 적자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 돈을 마련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고 얘기하잖아요. 관세에서 돈을 많이 마련을 할 것이다. 또 신임 재무부 장관은 화석연료 같은 거 많이 팔아서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틱톡을 정부가 사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걸 산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하는 것을 논의 중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한 누구죠? 빌 게이츠를 만나기도 했고요. 아무튼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잠시 뒤에 짧게 남았지만 중요한 내용들 리뷰를 해드려야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저 오늘인 줄 알았는데 내일인가요? 혹시 수요일인가요? 벤자민 네탄야후가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나는 거 내일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 내일 크게 중요하진 않겠죠. 여기서 막 폭발적인 오늘 내일에 연관되는 뉴스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임기 2기의 첫 번째 방문객이다. 임기 1기 때는 영국의 아주 보수적인 총리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면은 지금 서로 휴전 협상을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타냐후는 그 내부에서는 이 휴전협정 하마스와 끝까지 싸워야지 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약간 곤란하고 두 사람이 만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에브라함 어콜드 이런 걸 다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벤자민 네타냐후는 아주 폼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쟁 범죄자다 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돼 있는 멤버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올 수 있었던 것이고 자 어쨌든 네타냐후는 친구냐 적이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도와주기를 원하면서 오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인 지원할 테니까 희토류를 아주 희귀한 광물들을 미국에 줘라. 교환하자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왜냐하면 리튬이나 우라늄이나 이런 게 되겠죠. 전자제품에도 들어가고 군사적인 여러 가지에도 들어가는 건데 이런 희토류는요. 지금 중국 때문에 희토류 그쪽에서 가지고 오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거는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쟁이 끝난 국가의 가장 필요한 거 미국보다 우크라이나에 필요한데 그걸 지금 달라고 하다니 이게 이제 독일 총리의 얘기고 이것도 역시 잘했군 잘했어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강희신이었습니다.